암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한 일상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겼다. 하지만요, 임상에서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10년, 20년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날은 단지 이름이 붙는 날일 뿐입니다. 몸은 그 전부터 수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잘 안 온다, 자꾸 염증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요즘 막 바빠서 그래.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늦게 자고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고 주말에 또 몰아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그날 밤에 회복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면역 감시 기능도 같이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겼다.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공식품 중심 식사, 그리고 야식하는 습관들. 이런 식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결국 만성 염증 환경이 만들어지고 인슐린 저항성, 또 세포의 어떤 스트레스가 만들어집니다. 암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이 코티솔 호르몬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또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은 증가하고 장 건강에 어떤 악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암 환자의 대부분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착하죠. 하지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버티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몸은 사실 이 스트레스를 계속 자기 몸 안에 기록합니다. 암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만성 피로, 소화불량, 반복되는 염증, 수면장애, 잦은 감정의 어떤 기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의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몸의 경고를 생활의 일부로 착각하는 것이죠.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암은 단순히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생활 환경,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오랫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단순히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방향이 조금 어긋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잠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지 몸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충분한 수면, 자연식 중심의 어떤 식사, 공복 리듬을 유지하는 그런 삶,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몸의 회복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몸의 경고입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보라는 몸의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생활이 몸을 지치게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회복시키는 방향인지, 그 답은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상 속의 선택입니다. 암을 발견하기 위한 자가 검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은 검사해야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정기검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작은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암을 진단받기 전에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설명되지 않는 그 피로입니다. 요즘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지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예전보다 체력이 확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상태가 몇 달 이상 지속된다면 몸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계속 뺏기고 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은 늘 에너지를 쓰는 곳을 먼저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설명되지 않는 체중의 변화입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지 않았는데 체중이 계속 감소한다. 3에서 6개월 사이에 막 5kg 이상 이렇게 빠진다. 이런 경우는 몸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상담에서 꽤 자주 듣는 이야기 중 이건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된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 변비와 설사가 계속 반복된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의장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몸의 전체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염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이 자주 붓는다, 피부에 염증이 반복된다, 몸 여기저기 염증이 잘 생긴다. 이런 현상들은 몸의 면역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은 대부분 만성 염증 환경에서 자라기 쉬운 병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작은 변화를 관찰하는 그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색의 어떤 변화라든가 혹이나 멍울 같은 거, 그리고 또 오래 낫지 않는 상처, 특히 유방이나 이 갑상선 또 림프절 같은 이런 부위는 스스로 만져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몸이 예전부터 신호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몸은 먼저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말하고 조금 더 크게 말하고, 그래도 못 들으면 병이라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가검진의 그 핵심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내 몸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관찰하는 그 습관입니다. 몸은 매일 작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귀 기울여 듣는다면 병은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먼저 지켜집니다. 단식이 암세포를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이 원리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단식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굶으면 몸이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요, 대사 스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성장과 저장 모드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공복이 유지되면 몸은 회복과 정리 모드로 바뀝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에너지 사용 방식이 바뀝니다. 평소 우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에너지 시스템을 바꿉니다. 혈당 사용하는 것이 감소하고 지방 연소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몸의 대사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흔히 대사 전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두 번째 변화는 인슐린이 낮아집니다. 단식이 시작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크게 낮아집니다. 인슐린은 몸을 저장 모드로 만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되게 되면 결국 지방은 축적되고 염증은 증가하고 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공복이 되면 인슐린이 낮아지고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세포 청소 시스템의 작동입니다. 단식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입니다. 자가포식은 우리 몸의 세포 청소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몸속에 들어있는 그 손상된 단백질 찌꺼기들, 오래된 세포 조각들,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연구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공복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 시스템이 조금씩 활성화됩니다. 암세포는 일반 세포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낮아지고 인슐린이 낮아지고 대사가 바뀌면 암세포가 활동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정상세포는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식이 암을 직접 치료한다는 것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단식의 핵심은 암세포를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면역이 작동하기 좋은 환경, 염증이 낮은 환경, 세포 회복이 가능한 환경,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단식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실제로 단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염증의 어떤 수치가 감소하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의 균형을 회복하게 되고 피로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인데요. 이런 변화는 결국 몸 전체 환경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식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순한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대사 전체를 리셋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단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암 환자에게 무리한 장기 단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소, 근육 감소, 영양 결핍이 생기면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항상 체력과 자신의 상태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몸을 채워야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때로는 비울 때 회복합니다. 잠시 공복을 주면 몸은 스스로 정리하고 청소하고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의 핵심은 암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대사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식이 암에도 도움이 되나요? 암 환자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식이 암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거죠. 원장님,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럼 굶기면 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암을 굶겨 죽인다? 왠지 막 통쾌하고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걱정도 하는 거죠. 굶으면 혹시 자기 체력이 먼저 떨어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질문은 과장 없이 한번 또 희망 고문 없이 팩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식이 암을 치료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단식만으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식이 몸의 환경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을 단순히 세포 하나의 문제로 보면 이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암은 사실 몸의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는 병입니다. 몸 안에 그런 토양이 있었을 때 자라나는 병이죠. 예를 들어서 만성 염증의 환경, 혈당이 과다한, 인슐린이 과다한 것,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이런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점점 암이 자라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 정말 단식 연구가 아주 급증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겁니다. 단식 상태에서는 대사가 바뀐다는 거죠. 즉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혈당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 인슐린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 자가 포식 시스템, 즉 오토파지 현상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의학적으로 차별적 스트레스 저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암세포는요,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단식 스트레스에 상당히 약합니다. 건강한 정상세포는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보호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단식이 항암 치료에 보조 전략이 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단식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USC, 즉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장수연구소의 그 발터롱고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동물 연구에서 48시간, 즉 이틀 동안 단식 후에 항암 치료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정상세포는 손상이 상당히 감소하고 암세포는 사멸이 증가한다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일부 임상연구에서도 단기 단식이 항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무조건 단식을 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감소한 경우, 또 근육량이 막 부족한 경우,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죠. 이럴 때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식을 막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장기 단식 대신에 14시간, 12시간에서 14시간의 자영 봉복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한 6, 7시 정도에 좀 일찍 그 식사를 저녁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야식을 중단하면은 그 다음날 뭐 6, 7시, 9시 정도 되면 바로
14시간 공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간식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몸은 이미 대사 전환을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가벼운 걷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모세혈관 운동들, 충분한 수면이 더해진다면 몸은 안정 속에서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내 몸에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죠. 이 자연치유에서는 무리해서 얻는 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 먹을 때보다 잠시 멈출 때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식을 굶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몸이 쉬는 시간이 생기면 몸은 스스로 정리하고 또 회복하고 균형을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리한 단식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공복의 시간을 일상 속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몸이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지금은 버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회복해도 되는 상황이야.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단식의 진짜 목적입니다. 암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 3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바로 이 식탁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나쁜지 이걸 정리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결국 먹을 건 없어지고 불안만 커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이런 음식이 몸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암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금지 리스트가 아니라 암 환자가 실제로 피해야 할 음식 딱 3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입니다.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즉 포도당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당은 결국 혈당 스파이크와 당독수를 만드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탄산음료 같은 거, 과자와 케이크 같은 거, 흰빵과 흰밀가루, 달콤한 우리 디저트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에서는 결국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리고 IGF-1이라고 하는 이런 성장 호르몬이 함께 같이 증가해서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이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환경은 결국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스트레스를 높이고 대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 음식, 우리가 한 번 먹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고혈당 환경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훨씬 많이 그리고 빠르게 소비합니다. 1920년대에 독일의 그 생화학자죠. 오토 마르버르크는 암세포가 산소가 막 충분해도 포도당을 과도하게 소비해서 젖산으로 바꾸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르버르크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하는, 병원에서 받는 그 PET 검사, 이것도 포도당에 방사선 물질을 이렇게 딱 묻혀서 암세포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유독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탕은 완전 금지가 아닐지라도 강하게 줄여야 할 영역은 확실합니다. 암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 2번째는 트랜스지방과 산화된 기름인데요. 대표적인 음식들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튀긴 음식들, 바삭한 과자들, 또 이 패스트푸드, 또 마가린과 쇼토닌이 들어있는 것들 있죠. 그래도 오래된 기름으로 조리된 그런 음식들. 이런 음식에 많은 그 지방은 만성염증을 높이게 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간 해독을 방해합니다. 특히 항암 중인 분들은 간이 이미 바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산화된 기름까지 더해지면은 몸은 회복 대신 방어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예를 들면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육들이 있죠. 이건 세계보건기구 WHO죠. 여기에서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1군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런 가공식품에는 방부제도 들어있고 인공첨가물, 뭐 착색료, 인공조미료 정말 간이 해독해야 할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또 습관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암을 이렇게 봅니다. 암은 세포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환경이 기울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수년 동안
상독소 음식을 반복해서 먹거나 또 인사중심의 식사, 또 산화된 기름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면역이 흔들리고 또 산소 흐름이 줄어들고 염증이 지속되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이런 자연 치유력은 맑은 혈액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매 끼니 독소가 들어오면은 몸은 회복 대신 생존 방어에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암은 어떤 특정 음식 하나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장기간의 어떤 습관, 만성 염증 환경, 또 몸 안에 있는 대사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몸을 지치게 하는 식사 구조를 바꾸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암 환자의 식사의 핵심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 먹으면 됩니다. 가공이 적은 음식 먹으면 돼요. 과하지 않은 식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리듬도 중요합니다. 과식, 야식, 계속되는 간식, 이런 습관은 몸의 회복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식사의 구조를 바꾸면 혈당과 염증 환경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음식은요, 단순한 칼로리가 아닙니다. 매일 3번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드는 신호입니다. 어떤 음식은 몸의 염증을 키우고 어떤 음식은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딱 이겁니다. 오늘의 식사가 몸을 지치게 하는 그런 식사인가? 아니면 회복을 돕는 식사인가? 치유는 거창한 방법보다 매일이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암 환자에게 추천되는 건강한 식단의 공통 원칙은 무엇인가요? 암을 진단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암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특정 건강식품을 막 찾고 또 슈퍼푸드를 찾고 특별한 막 식단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 하나가 암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바꾸는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식사의 구조와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어떤 식단보다 몇 가지 공통 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이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몸에는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첨가물이 많은 음식, 이런 음식들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간의 해독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반대로 자연에 가까운 음식, 생채소, 생과일, 원형 그대로의 어떤 통곡물들, 자연의 단백질, 이런 음식들은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음식들입니다. 몸은 원래 자연 음식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식단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막 끊어버린다. 단백질만 막 먹는다. 특정 음식만 먹는다. 하지만 이런 식단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몸은 9가지 영양소 음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9가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이런 칼로리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식이효소 같은 이런 미량 영양소, 이 칼로리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올 때 몸은 안정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생채소 중심 식사입니다. 생채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꾸는 음식입니다. 생채소에는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또 식이요소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로리는 낮고 영양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낮춰주고 장 건강을 도와주고 면역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식탁의 절반은 생채소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먹는 리듬인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시간과 리듬의 문제입니다. 몸은 하루 종일 음식을 소화하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간식, 늦은 야식, 과식, 이런 식사 습관은 몸이 계속 소화 모드에 이렇게 있게 만들고 몸의 회복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지 않는 공복의 시간도 만드는 것입니다. 공복 시간이 생기면 몸은 스스로 세포를 정리하고 대사 회복을 하고 면역 조절을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에 막 이렇게 좋은 음식만 먹으면 된다. 암을 치료하는 음식을 찾아다니죠. 하지만 문제는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 시간의 리듬을 소홀히 한다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식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먹고
야식 먹고 이렇게 되면은 몸은 계속 혼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음식과 과식을 줄여주면서 공복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식단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자연 음식 위주로 먹기. 둘째, 생채소를 충분히 먹기. 셋째, 가공식품을 좀 줄이기. 넷째, 과식과 간식을 좀 줄이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몸의 환경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병원 치료는 병원에서 그냥 해줍니다. 하지만 자연 치유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줄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어떻게 자는지,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유의 절반은 병원에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 생활 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한 음식 하나가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탁의 선택이 몸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가장 싸고 안전한 방법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몸에 염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좋은 영양제 먹어야 하나? 특별한 해독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의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물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대사 과정은 물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은 몸의 회복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정말 어렵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 충분히 마셔요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커피 먹고 주스 먹고 탄산음료 먹고 이온 음료 먹고 이것을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물입니다. 우리 몸의 약 한 70%는 물이라는 거 이제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안에 혈액도 있고 림프액도 있고 세포액도 있고 모두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혈액이 당연히 끈적이겠죠. 그리고 그 끈적끈적한 혈액이 무쇠혈관의 혈류 흐름을 막는, 약하게 만드는, 그리고 혈류 흐름이 안 좋아지면은 결국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그래서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염증 물질을 제거해주고 체온도 조절해줍니다. 세포 기능을 유지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은 몸의 회복 속도도 같이 느려집니다. 몸에 염증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얘기 있죠. 우리 몸에 똑같이 일어나요. 혈액순환이 결국 원활하게, 흐름이 원활해야만 산소 공급도 충분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충분해집니다. 이 과정이 물이 충분해야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도 당연히 높아지고 몸의 순환이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만성 염증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이 자연의학에서는 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싸고 안전한 해독 방법, 특별한 해독 프로그램보다도 충분한 물, 좋은 식사, 적절한 공복, 이 세 가지가 몸의 해독 시스템을 가장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막 특별한 방법보다 하루 물 섭취를 조금만 늘려보자. 음료 대신, 가공음료 대신 좀 물 마시기를 한번 바꿔보자. 규칙적으로 한번 또 물 마시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만 해도 몸은 생각보다 또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피로가 감소하고 부종이 완화되고 소화가 개선되고 이런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꾸 복잡한 방법을 막 찾습니다. 하지만 몸은 의외로 단순한 것에서 회복합니다. 충분한 물 먹는 거, 충분한 휴식 취하는 거, 자연에 가까운 식사하는 거, 이 기본이 갖춰지면 몸은 스스로 염증도 줄이고 대사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시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물 한 잔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다 망치는 한국인들의 물 섭취 습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점심과 함께 탄산음료 한 잔, 오후에는 또 커피, 저녁에는 또 맥주, 이렇게 하루를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조는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커피도 물로 만든 거잖아요. 물에다가 커피 타는 거잖아요. 하지만 커피는 단순한 물은 아닙니다. 입은 촉촉하고 달지만 세포는 더 목마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요, 이뇨작용을 일으키고
수분을 더 배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몸은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주스와 가공 주스예요. 이런 가공한 주스와 탄산음료입니다. 이 음료들은 설탕이 들어있고 액상과당이 들어있든지 인공 첨가물이 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물에 끓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계속 마시면 결국은 혈당은 올라가고 혈당 스파이크가 높아집니다. 인슐린은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 대신에 이런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몸속 염증을 키우는 습관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가장 흔한 습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 속 그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건데요.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혹은 더운 날씨에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막 많이 마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몸이 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우리 몸의 의장은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위장이 딱 수축하고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줄어들고 혈관이 순간적으로 지금 좁아집니다. 특히 식사 직후라든가 이럴 때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소화 기능이 뚝 떨어지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차갑게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물도 씹어서 먹듯이 좀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따뜻하게 된 다음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우리 의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를 지키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 약 한 60에서 70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물이 부족해서 60% 쪽으로 가죠. 어린아이는 80%까지 가고요. 그리고 세포 수분이 만약에 내 몸속에서 2% 정도가 부족해지면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피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막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두통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물을 막 한 번에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몸에서는요, 홍수처럼 처리하게 됩니다. 홍수 난 것 같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흡수되기 전에 대부분 바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수분 공급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자연주의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포를 살리는 생명의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래서 입이 시원한 물이 아니라 세포가 원하는 물, 자연 상태의 물, 미지근한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갑게 막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홍순하지 않게 나누어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 기상할 때, 잠자고 탁 일어날 때 물 한두 잔, 그리고 식사 전 공복입니다. 식사 한 30분 전까지 물 한 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6, 8잔 정도 이렇게 조금씩 먹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마시면 몸의 어떤 흐름이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것은 몸이 좋아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차가운 물을 줄이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십니다. 이 작은 습관이 혈액순환을 바꾸고 노폐물 배출을 돕게 되고 염증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바꾸는 가장 쉬운 자연치유는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좀 줄이고 물을 좀 마시고 따뜻한 차를 좀 마셔도 되고요. 이 작은 변화가 물의 흐름을, 몸의 흐름을 확 바꿔주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몇 리터를 마셔야 하나요? 물을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죠.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루에 물 한 2리터는 꼭 마셔야 한다. 인터넷에도 건강서적에도 이야기 많이 나오죠. 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억지로 막 물을 또 마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요, 체중도 다르고 활동량도 다르고 땀 배출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물 먹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2리터가 아니라 내 몸이 필요한 물의 양을 내가 먹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이 있기는 해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물 권장량은 내 체중 곱하기 30ml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이다 라고 하면은 약 한 1.8리터 먹으면 되고요. 70kg이다 라고 하면은 2리터 정도. 80kg이다 라고 하면 좀 더 먹어야 되죠. 2.4리터 정도. 이 정도가 대략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물을 더 먹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물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보다도 더 많이 몸은 더 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십니다. 이게 일방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면 이미 늦었습니다. 갈증은 몸의 수분이 약 한 2%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즉 목이 마르다. 이 말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탈수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마셔라. 조금씩 계속 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공복에 마시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갈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하기 전에 미리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물 습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물을 이렇게 마시죠. 운동 후 막 혹은 갈증이 나면 한 번에 막 500ml씩 이렇게 벌컥벌컥. 응? 하지만 이 방식은 좀 몸에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대부분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마치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난 것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세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물은 얼마나 마시느냐만큼 언제 마시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타이밍은 아침 기상 직후 한두 잔, 이때는 2잔까지 충분히 마셔도 좋습니다. 밤새 쌓인 그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한 물입니다. 식사 한 30분 전 한 잔. 식사 전에 소화를 준비해주는 한 잔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거죠. 세 번째는 오후 피곤할 때 이제 식후 한 2-3시간 지난 때에 우리는 커피 대신 물 한 잔. 이때는 그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액의 점도를 낮게 해주는 그런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중요하게 또 여기는 건데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한 반잔 정도, 1시간 전에 한 반잔 정도 잠잘 때 이 호흡이나 피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래서 혈액 점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물입니다. 이때. 근데 이때 물을 마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변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소변 때문에 불편한 것은 몸 안에 좀 전에 얘기한 홍수 시스템이 작동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사 기능을 좀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식사 전에, 잠자기 전에 1시간 전 아니면 30분 전까지도 괜찮아요.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서 기능을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4가지 습관만으로도 몸의 어떤 순환이, 혈류의 흐름이 확 달라집니다. 만약에 몸에 물이 부족하면 여러 신호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신호들인데 입이 자주 마른다. 이미 목마름이 왔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그냥 소홀하게 지나가기 쉬운 건데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다. 이거 물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자꾸 푸석해진다. 변비가 자주 생긴다. 소변색이 특히 진해진다. 요건 물 부족일 것이 많이 있어요. 자, 소변은 2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소변색이 진해지는 경우는 물 부족.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생채소 부족.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어떤 피로가 아니라 세포가 목말라 하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늘 몸을 바꾸는 가장 쉬운 자연 치유는 결국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약이 아니어도 혈액을 흐르게 할 수 있고 해독을 도울 수 있고 염증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장 기초가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 한 모금은 약은 아니지만 약보다 강력한 치유가 될 수 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죠. 하루 종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의식적으로 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몸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물 습관 3가지는 무엇인가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먹게 된다. 안 마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창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물 습관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꼭 마시는 습관을 한번 일어나자마자 그냥 물 한 잔. 실온의 물을 마시는 거니까 옆에 뒀다가 그냥 마셔도 되는 거니까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밤 동안 우리 몸은요 호흡도 하고 땀도 나게 되고 소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걸로 수분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물 한두 잔을 그냥 마셔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천천히 마시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밤새 농축된 혈액이 희석되게 되고 장 운동이 다시 깨어나게 되고 노폐물 배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물 한 잔은 정말 몸을 깨우는 자연 치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을 좀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식후에 몰아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와 식사 사이 그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겁니다. 최소 식사 30분 전까지 물을 마시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화 부담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또 과식을 예방하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수분 흡수가 더 안정적으로 잘 세포가 수분 흡수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게 되고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식사 전 공복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가공음료 대신에 진짜 물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막 커피 먹고 탄산음료 먹고 달달한 음료들 너무 많으니까 이런 가공음료를 많이 드시는 대신에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공음료 같은 경우는 수분의 어떤 공급하는 역할보다 혈당 변화가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결국은 대사 부담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습관은 가공음료 대신 목이 마르기 전에, 갈증이 나기 전에 자연의 물을 조금씩 계속해서 선택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몸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관화시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피로는 감소하고 소화력도 좀 개선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데 부종이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종이 완화했다. 물을 먹었는데 부종이 완화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은요 생각보다 물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 몸에 잠든 의사를 깨운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치유에서는 물을 이렇게 봅니다. 순환의 시작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충분한 수분이 흡수가 있어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림프 흐름도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은 몸의 해독과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한 잔 말고 2잔 먹어라. 그렇게 2잔을 드셔야 되고요. 식사 30분 전에 이때는 한 잔 드셔도 됩니다. 오후에 피로할 때 식후에 한 2-3시간 뒤에 커피 대신 물 한 잔 먹는 것을 습관화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 30분 전까지 한 잔을 드시는데 조금씩 이때는 나눠 먹는 게 핵심입니다. 벌컥벌컥 먹으시면 정말 소변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먹는 거. 이렇게 하루에 한 6-8잔 정도를 나누어 마시는 습관. 조금씩 입에서 심하면 머물렀다 먹는 거, 씹어서 먹는 거. 이 방법이 몸이 물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건강은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기본을 지켜주는 겁니다. 가공음료를 줄이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거, 충분한 휴식을 하는 거, 자연에 가까운 음식 먹는 거. 이 기본이 지켜지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시작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마시는 물 한 컵일 수도 있습니다. 마신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현대인들은 커피, 탄산음료, 주스, 차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입이 좋아하는 물입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물이 아니에요. 세포가 원하는 물은 깨끗하고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 가까운 물을 원하는 거예요. 세포는. 즉 입이 시원한 물이 아니라 세포가 촉촉해지는 물이, 세포가 먹기 좋아하는 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액체가 아니라 세포를 움직이는 생명의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집안에 여러 가지 물을 마시는 좋은 물을 막 찾아서 먹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수기 물, 생수, 수돗물, 괜찮다, 좋다, 나쁘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끓인 물에 끓여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미네랄 워터가 좋다, 알칼리수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우리 몸에 진짜 도움이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 정수기 하나쯤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집만 없나요? 근데 요즘 정수기 기술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RO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 정말 비싸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서는 광고도 많이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세균 완전 제거, 바이러스 완전 제거, 중금속 완전 제거, 완벽하게 정수된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너무 완벽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RO 필터는 0.00001인가요? 이 마이크론이 초미세 필터입니다. 그래서 세균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죠.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같은 이런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결국 남은 것은 H2O, 우리가 순수 물 분자죠. 물이죠, 물. 즉 깨끗하지만 생명이 빠진 물이 돼 버립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탈이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요,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미네랄이 제거된 물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되고 신장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60에서 70% 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그 물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물은 단순한 H2O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칼륨, 미네랄이들이죠. 칼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의 균형을 딱 잡아주고, 칼슘은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을 도와주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성과 혈압 조절에 관여하고,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과 항산화, 즉 해독에 다 관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미네랄들이 우리 그 물속에 들어있어서 우리 생리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해질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해질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야 결국은 우리 몸은 세포가 대사하고 신경 전달하고 근육이 긴장과 이완 수축을 하게 되고 해독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물을 우리가 장기간 먹게 되면은 꼭 전류가 흐르지 않는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O 정수기로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깨끗한 물만 남아있는 그런 물은 깨끗은 하지만 세포를 움직일 힘은 약해집니다. 자연치유, 결국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이런 자연치유, 자연의학에서는 좋은 물의 기준을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합니다. 제가 3가지로 기준을 한번 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의학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좋은 물의 기준은 깨끗한가입니다. 둘째는 살아있는가입니다. 셋째는 미네랄의 다양성과 균형이 있는가입니다. 어떤 한 미네랄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네랄의 전체 미네랄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몸을 살리는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가 만든 완벽한 물보다 자연이 만든 불완전한 물이 몸을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연의학에서 가장 좋은 물은 그래서 용천수, 즉 자연 안반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수죠. 동의보감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청정한 물이 상수다. 용수, 옥천수는 생명을 기른다. 맑고 흐르는 샘물, 땅속 깊숙한 곳, 최소한 100m 이상에서 솟아오르는 자연 안반수, 이런 분들을 가장 좋은 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반수는 땅속 깊은 안방층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자연적인 정화가 이루어지고, 자연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균형 있게 잘 들어있고 산소 공급도 동시에 잘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만든 살아있는 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반대로 제일 좋지 않은 물로는 죽은 물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고인 물, 흐르지 않는 물, 그리고 또 불에 너무 끓인 물, 이런 물은 죽은 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약수를 받아 먹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물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댓글 쓰셨더라고요. 그럼 맨날 약수만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수돗물에다가 그냥 일반 정수기 쓰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비싼 RO 정수기보다는 일반 정수기로 정수해도 우리 어느 정도는 자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정수기는 세라믹 정수기라고도 하고 활성탄 정수기라고 하고
뭐 중공사막 정수기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방식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수돗물에서 나는 그 염소 냄새,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많이 좀 요즘은 걸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냄새 같은 이런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미네랄은 비교적 많이 남겨줍니다. 즉 불순물은 제거하고 생명은 보존하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용천수 다음으로, 약수를 떠서 드실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좋은 물로 두 번째로 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 페트병물. 여러분 대부분 저 페트병물을 많이 드시는데요. 그래서 생수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페트병물이죠. 생수는 편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위생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 보관의 문제예요. 고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통 과정에서 산소와 어떤 생동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햇빛에 노출되면은 또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용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단기 대안으로는 괜찮지만은 장기 보관하고 장기적으로 먹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또 죽은 물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문제점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물이라기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요. 자연의학적인, 자연에서 자연스러운 물이라기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트병 생수를 마신다면 햇빛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가능하면 빨리 마셔야 됩니다. 이걸 오랫동안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차 안에 그 페트병 생수를 너무 오랫동안 장기 보관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독을 먹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선택할 때 이 물은 깨끗한가를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깨끗하냐 뭐 이렇게 많이 보는데, 하지만 자연의학,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물이 깨끗한가와 함께 살아있는가를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건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네랄의 다양성과 균형이 맞는가입니다. 어느 한 미네랄이 많은 게 아니라 균형이 많고 다양성이 많았을 때 좋은 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물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단순히 어떻게 목을 축이는 액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의 해독의 시작이고 순환의 또 시작이고 세포를 깨우는 생명의 하나의 전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물을 꼭 먹으세요. 이 기준으로 굳이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물들의 순서를 정하라고 그러면 저는 첫째가 용천수, 즉 약수,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수돗물에다가 일반 정수기로 먹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페트병물, 네 번째가 RO 정수기 물, 이렇게 순서를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우리 자연의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해진 거고요. 하여튼 좋은 물을 마시는 그 한 잔의 물이 여러분의 몸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나 부종은 염증 영향일 수 있다고 하는데, 몸속 염증을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증이 있으면 어딘가 막 아프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염증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고 몸이 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몸속에 염증이 쌓이고 있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은 원래 몸을 보호하는 반응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계속 반복되기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성염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염증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 치매, 암 이런 질병의 공통된 배경에 만성염증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에서는 이 만성염증을 현대 질병의 뿌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내 몸에 염증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신호는 쉽게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몸속에 염증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피로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오후가 되면 에너지가 막 떨어진다. 이런 피로가 계속된다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얼굴이 자꾸 붓는다. 특히 제가 많이 보는 것은 양말 자국인데요.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부종이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손이나 발이 잘 붓는다, 사지 말단에서 잘 붓는다, 뭐 이런 증상은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수분의 균형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의 순환이 느려지면 부종이 쉽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장 건강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부 백만감이 너무 자주 있다든가, 잦은 소화불량이 있다든가, 변비 또는 설사가 반복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장점막의 염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몸의 면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흔들리면 몸 전체 염증 환경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간단한 체크를 권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유 없는 피로가 지속되는가, 몸이 자주 붓는지, 소화가 예전보다 나빠졌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몸의 염증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속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검사 수치보다 먼저 몸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붓기가 줄어들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이것은 몸의 순환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신호입니다. 자연치유, 자연의 약, 즉 내 몸이 스스로 좋아지는 힘,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방법이죠. 이곳에서는 염증을 이렇게 봅니다. 몸이 보내는 생활 신호다. 예를 들어서 식습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수분이 부족한 거,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몸은 염증 증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염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등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야 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프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하다, 부종이 자꾸 일어난다, 집중력이 자꾸 저하된다. 이 작은 신호들이 몸속 염증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그 자연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병을 예방하는 삶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자연치유의 시작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병원인데요. 저는 재활과 그다음에 이제 투석, 그리고 요양을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활요양병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병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이 많다는 거고요. 병의 뿌리는 단지 약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병원을 하면서 정말 깊이 제가 느끼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 없는 세상을 만드는, 꿈꾸는 그런 상원장입니다 라는 인사를 제가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병원 이외에서 우리가 삶을 바꾸는 방법 4가지 정도를 제가 보내드리는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병을 치유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는 음식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병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혈액의 흐름을 만드는, 병을 치유하는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모세혈관의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깨워주고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내 몸에 100명의 의사를 깨울 수 있고, 그 병든 여러 가지 잠자고 있는 의사를 깨울 수 있는 치유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 그것이 병원 치료와 내 삶과 이게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매주 토요일에 이름은 상원장의 집, 상원장과 함께 원데이 트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동안 자연치유 한번 살아보기라고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한 8시간에 걸쳐서 같이 하루를 지내보는데,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자기 삶을 바꿔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런 과정 중에서 나온 하나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좀 믿으시고, 그 잠든 의사를 깨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질병, 만성적으로 병원에서 약으로만 치료했던 이런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치유를 하는,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삶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저는 계속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